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응원하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첫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통상과 AI, 에너지 등 현안 이슈가 많은데요.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죠. 오늘은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올까요?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주요 정치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파이팅 첫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박상현입니다. 건강은 좀 회복하셨어요? 네, 제가 그 대상포진에 걸렸었잖아요. 예. 많이 아팠는데 예. 일주일 꼬박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계속 쉬니까 또 이제 뉴스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예. 아픈 건 다 나았고 예. 그래서 어제 열심히 공부해서 뉴스 많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꼭 네. 건강 잃지 않도록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자, 박상현 아나운서 네. 오늘 첫 소식은 중동의 긴장감이네요.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시작했어요. 네, 이제 공세 시작도 가능성을 또 한 번 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무기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즉시 대피를 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또 분석이 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어제도 이란 국방부와 국방연구소 등을 공격했고요. 예. 이란은 이스라엘 곳곳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기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대응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공격을 또 암시하면서 충돌이 그러니까요.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공격을 또 시사한 상황이고 아락치 장관은 또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영내로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기습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스라엘을 향해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국제법상 새로운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개입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군과 영내 미군 기지가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또 이스라엘의 자국 폭격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무능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고 서방 정부는 이란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유가도 들썩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란이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한 나라니까요. 네. 예, 자 사태가 악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도 취소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둔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한 거고요.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결국 미국과의 핵 협상도 취소했습니다. 네. 협상을 중재하는 오만의 외무장관은 15일로 잡혔던 이란과 미국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또 외교와 대화는 여전히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G7 정상회의가 곧 열리죠?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과 그 외 7개 초청국 정상들이 캐나다에 모이게 됩니다. G7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 나라 정상이 이번 회의에 초청이 됐습니다. G7 정상 간의 공식 일정은 16일 환영 행사로 시작을 하고요. 초청국 정상을 포함한 공식 일정은 마지막 날인 17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중점 의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고요. 이 밖에 우크라이나, 중동 관련 안보 문제나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히토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진짜 국제 외교 무대의 첫 데뷔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취임한 지 12일 만에 말 그대로 초고속 해외 무대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이 워밍업 없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인데요.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다자회담을 전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 양자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의 경우 통상 및 방위비 협상 등 가장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한다면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양국의 통상 협상을 물꼬로 어떻게 터낼지가 또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심입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지속적인 해결을 약속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초반 관계 설정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자, G7 출국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이 있었어요.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3차장, 또 AI 미래기획 수석까지요. 네, 맞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 외교를 뒷받침할 국방과 외교 통상 전문가들을 발탁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1차장에 김현종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됐고요. 또 외교 분야를 맡는 안보실 2차장에는 이몽순 현 주 캐나다 대사가 발탁됐습니다. 대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임 2차장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경제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에는 국내 최초 여성 주교황청 대사인 오현주 씨가 임명됐습니다. 개발협력 업무에 밝고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습니다. 네.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 발탁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라든지 아들 예. 입시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은 출범한 지 열흘이 갓 지난 이재명 정권을 빗대 전과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을 숨긴 채 허위 차용증을 썼을 수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점 등을 꼬집으면서 겉은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체는 위선과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김기현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후보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통상적인 청문 일정인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일단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은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니까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 해명 들어볼까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제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었다면서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고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면서 모든 증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입법 활동을 아들이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고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재차 반론을 폈고요. 특히 아들의 고교 시절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에는 채용 경위와 당시 아들의 역할 등이 담긴 담당 교수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 원내대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어요. 네. 이제는 당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우선 민생입법과제 상법 개정안을 꼽았네요. 그렇습니다. 민생 법안 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속도감에 있는 처리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네.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상법 개정안은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난 4월 17일에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잖아요. 네. 이후에 민주당은 전략상 삭제했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까지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대선 이후에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그 기조를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한편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와 관련해서도 여러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사의를 표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신 당대표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 정청래 의원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정 의원은 당원 주권 정당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적 공천 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맞습니다.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 그리고 4선의 이현승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성이 강점인데 경북 김천이 지역구라서 당내 주류에 가깝다는 평이고요. 이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여러 당직을 거쳤고 부산 지역으로 영남권 주류로 분류가 되지만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대여 협상 경험이 있고 비교적 계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의원 모두 친윤계, 친한계 같은 계파 꼬리표에 선을 그으면서 일단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영남권 내에서 표가 갈릴지 중간지대 표싸움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이 판세가 그만큼 예.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누가 뭐 승리를 거머쥐든지 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입법, 인사청문회 등 거대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앞서 예. 말씀드린 법사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그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예. 또 원구성을 둘러싼 줄다리에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건인 상황입니다. 네. 이슈 하나만 더 다뤄볼까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육군 창립 250주년 기념 행사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이후 34년 만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이었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과 트럼프의 79살 생일을 맞아서 개최가 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대형 무대에 등장하면서 예포가 발사되기 시작했고 이어진 열병식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도로를 지나고 군 장병들이 행진을 이어갔고 B-25 폭격기와 헬기가 하늘을 가르면서 등장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 것으로 추산된 행사에는 미국 전역에서 관람객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당일에 최대 규모 반 트럼프 시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 전역에서 노킹스 시위가 열린 거예요. 예. 2천여 곳에서 열병식을 겨냥한 맞불 집회가 동시다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이후 반트럼프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도심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요.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긴장이 높아진 LA에서도 수만 명이 시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연방청사를 경비하는 해병대 병력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50개 모든 주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일제히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집회 주최 측은 전체적으로 2천여 곳에서 시위가 진행이 됐고 지난 2020년 흑인 인권 시위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시다발 시위는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생일에 미국이 두 쪽 났다라는 평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극심해진 미국 내 분열상이 좀 고스란히 노출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